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 이어 오늘은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며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외부 활동을 중단한 지 169일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뒤 본격 행보에 나선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회암사 사리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불교 행사. 검은 정장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교계가 김 여사 참석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사례를 보관 중인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 반환 논의 재개를 직접 요청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에게 먼저 감사를 전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부인님이신 이 김건희 여사님께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 여사는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김 여사가 사전 환담에서 매우 뿌듯하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언급 대신 한미 관계의 성과를 부각시켰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자승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분향소를 찾은 뒤 169일 만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엔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 총선 사전 투표도 비공개로 참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직후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지적했고 조국 혁신당도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도 서라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옮기기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의 입주민도 모레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로 줬다는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MBC에 제보했던 그분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말 권성희 씨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책 한 무더기를 주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최 목사 저서 4권도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년 7월 23일이라고 최 목사가 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직인이 찍힌 회고록과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린다고 이순자 씨가 글귀를 적은 전두환 회고록도 나왔습니다. 권 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한 직후 책을 주웠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이사 가셨나? 근데 이게 짐스럽다고 생각하셔갖고 뭐 버리고 가셨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 씨가 MBC에 제보한 내용을 보고 모레 권 씨에게 최 목사 책을 갖고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 외에도 샤넬 화장품, 위스키와 책, 스탠드와 전통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일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의 인사청탁을 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이번 주 초 마무리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조사 방식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모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경로서를 놓고 대질 신문을 할 것으로 보여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모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릅니다. 지난 4일 15시간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2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다 묻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 출석 날짜에 맞춰 박 전 단장을 부른 것으로 미뤄 대질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의 양 당사자입니다.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경로설에 대한 질문에 다른 맥락의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VIP 경로설이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첫 단추이자 핵심 쟁점인 만큼 대질 신문을 기점으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득 전현직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따지는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의혹을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을 함께 불러 수중수색 지시는 누가 했는지 대질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하게 될 거라며 6개 야당의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말해왔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이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야권은 야6당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웅, 안철수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특검법이 폐기되면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단체를 향해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가수 김호중 씨. 그런데 음주운전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또 다른 술자리에 갔던 정황을 확보하고 유명 가수를 포함한 동석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유명 래퍼 출신 가수도 뒤를 따라갑니다. 김 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5시간 전 방문한 식당 앞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흥주점 술자리 말고도 김 씨가 또 다른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제할 때만 병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음란 여부는 저희는 아예 알 수가 없고 CCTV가 룸에는 아예 없어요. 술자리는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됐는데 당시 결제한 영수증을 보면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명 가수와 개그맨을 포함해 모두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식당에 오기 전 스크린 골프장에도 들렸는데 이곳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술자리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동석했던 술자리가 모두 밀폐된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김 씨가 실제 술을 마시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당시 함께 있던 동료 연예인들과 동석자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본인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잇따른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와 오늘 경남 창원 공연을 이어갔지만 오는 6월 1일 예정돼 있던 김천 실내체육관에서의 공연은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물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건희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음식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계속 밟으면서 그 차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는 덜덜하면서 인도로 올라가 버리고. 경찰이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운전자 50대 남성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대문 앞 한쪽에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한 주택의 2층 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는 강원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7번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 구매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해외 직구 차단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여당 정치인들까지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금지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소연 기자입니다.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 후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카시트 주문을 취소해야 하느냐, 화장품, 영양제도 못 사는 거냐는 질문부터 유아용품을 서둘러 주문해야겠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일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제 시행을 하는 건 아닌가. 제품 연구나 기업 차원의 구매까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미 시장이 오염된 상황에서 뒤늦은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초기에 KC 인증받고 받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유통하지 못한다. 강력하게 막았었어야 되는 거죠. 적시성에 맞춰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여권에서조차 경쟁하듯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는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첫 발언으로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까지 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다며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대책을 발표할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는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습니다. 수온 상승은 바닷속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사는 독성 플랑크톤이 최근 우리 바다에 늘고 있어 식탁 안전이 우려됩니다. 차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에 올랐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한 페류 양식장에 도착합니다. 위로 올릴 거야. 부표 및 기다란 줄을 당기자 홍합과 굴들이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페류 몸 안에 독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마비성 페류 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나와 계시고요. 여기서 한 20개 정점을 돌면서 시료를 수거할 생각입니다. 바닷속 플랑크톤들, 그중엔 유독성을 띠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개들도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데 이를 페류 독소라고 합니다. 페류 독소는 열을 가하거나 얼려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감염될 경우 두통뿐 아니라 근육마비와 기억 상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페류 독소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전국 연안 120개 지점에서 잦게는 주 2회씩 페류를 걷어들여 분석합니다. 실험실로 수거해 갈아낸 홍합들. 기준치 이상의 독소가 검출되면 해당 해역이나 인근 양식장은 채취가 금지됩니다. 보시면 동그랗게 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아래 긴 줄에 홍합이나 굴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곳 양식장도 현재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사 목적 외엔 페류를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야만 채취가 다시 허용되기 때문에 독소 페류들은 외부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 탓에 페류독소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 10년 전만 해도 3, 4월에나 볼 법했던 페류독소가 최근엔 1, 2월부터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는 날도 30일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겨울철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독성 플랑크톤 서식 환경이 좋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 수온 상승, 해양 성층화 이러한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다른 일반적인 무독성 플랑크톤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바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1970년엔 북미 일부와 일본 연안 등에서만 발견되던 마비성 페류독소는 지난 2017년엔 전 세계 대부분 바다로 확대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바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는 전 세계에서 해산물 섭취를 가장 많이 한다는 우리에게 더 우려스럽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플랫폼 선점에 나섰습니다. 20년 넘게 검색 시장을 장악했던 구글도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거대 기업들이 100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내세우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성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화 속 상상처럼 She's not just a computer. 인공지능이 사람과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11년 만에 현실이 된 인공지능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연결한 새로운 검색 엔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따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Compare my roof repair bids by price and availability.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이 개인 비서처럼 오고 간 이메일을 분석해 정리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날짜를 예고했던 구글 발표에 하루 앞서 서비스를 기습 공개한 오픈 AI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은 전에 없이 치열합니다. 투자자와 이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처럼 당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라도 만들고 또 앞다퉈 공개하는 이유도 이를 발판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도 전용 반도체 개발, 음성 비서 탑재를 예고하며 서둘러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익숙한 업무용 도구에 인공지능 기능을 올린 것도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는 기존 사용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몇 조 원 단위의 투자, 매일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더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분야에 특화되어서 뭔가 거기랑 AI가 융합이 된다면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범용 AI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범용 인공지능보다 특정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재방문이 어려운 자신을 대신해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했다며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배현진 의원 등은 이에 대해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회사 대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대표의 자녀에게 회사 돈을 챙겨주거나 과세 당국의 추적이 힘든 해외 보험을 악용하는 신종 증여 수법을 고발합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대상자가 늘어난 틈을 노려 탈세를 돕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탈세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꼴찌 추락 위기에 몰렸던 프로야구 한화가 류현진의 호투 속에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도 류현진은 베테랑다웠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직구에 체인지업과 커브 등 노련한 공 배합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내야진의 안정적인 수비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타선도 모처럼 화끈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1회 안치홍의 투런포를 시작으로 2회엔 문현빈과 김태현이 나란히 투런포를 터뜨렸고 페라자의 시즌 14호 석점포를 더해 3회에 12대 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5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온 류현진은 11년 8개월 만에 삼성전 선발승을 거두며 시즌 3승을 신고했고 한화는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초반에 좀 대량 실점도 많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오늘 이후로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기아는 9회 투아웃에서 터진 이우성의 결승 솔로포에 힘입어 NC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선 서울 린가드가 홈팬들 앞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2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린가드가 K리그 첫 선발 출격했지만 전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간 서울. 결국 후반 11분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최준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대구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서울은 후반 24분 또 한 번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골키퍼 백종범이 제대로 공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박용희에게 추가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일류첸코가 만회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대구가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의 계기를 마련한 반면 서울은 이번에도 링가드의 침묵 속에 홈 4연패에 빠졌습니다. 강원은 야구의 결승골을 앞세워 울산을 꺾고 상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황당한 자책골입니다. 백패스가 대형 실수로 이어졌는데 본인도 고개를 들지 못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햇볕이 더욱 따갑게 느껴진 휴일이었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9도, 대구는 올 들어 가장 높은 31.5도까지 올라 7월 중순 마냥 더웠는데요.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즐기며 서둘러 찾아온 여름 더위를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절기소만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달라지겠습니다. 낮까지 중북부 곳곳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출근길엔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내륙에선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도 좁혀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로 바뀌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서는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이 20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